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여튼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고, 또 그러면서 우리 당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하여튼 편안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 이 법학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학 강의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또는 피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악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법들을 자꾸 제정을 하려고 하고, 또 이미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동지님들께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사실은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우리가 만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공부하는 셈 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리고 총 4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공식 제목은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 이게 공식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걸 약칭해서 그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이 박주민 법안 외에도 정의당, 원래 정의당에서 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기업 및 책임자 처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책임자 처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하고 이름 같습니다. 같은데, 하여튼 이탄희 의원이 박주민 의원 법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 의원도 기존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의 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좌파 정당들, 이 정당에서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당의 임이자 의원이라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간에 지금 이거는 사실은 노동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 좌파 노동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이고, 그 법안을 이제 정의당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법률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그 의원 발의 법안들이 있지만, 이 법안들이 의원 발의 법안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뭐냐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검토해가지고 정부 제출 법률안을 오늘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제출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개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부 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떤 간에 정부 제출할 법률안 중심으로 아마 심의가 되고 심사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제가 내용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박주민 의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거죠.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법안이 아닙니다. 기존에 법이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바로 법률안입니다. 제정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걸 처벌하는 법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컨대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 이 재해기업처벌 법안에 담기는 내용 많은 부분들은 기존의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법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다 있었지만, 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처벌 강도를 높인 겁니다. 처벌 강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업자들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하는,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실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봉재 여러분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법안의 이제 심사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11월 12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11월 지난달이죠.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에 이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그러니까 15일간입니다. 이 재정법률안이기 때문에 15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기간에 제출된 그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총 161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물론 그 제출된 의견의 절대 다수는 반대 의견입니다. 절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이제 법안심사소위원회. 근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하고 제2소위원회가 있는데, 제1소위원회는 원래 그 소관 그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 경우에 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제1소위원회고, 그럼 제2소위원회는 원래 다른 상임위원회, 즉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인데, 이게 거기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그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제2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소위원회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법안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래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제1소위원회 심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 최근에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했던가 아니 원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여튼 이번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임시국회 기간에 올해 내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17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정부 제출 법률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이 법률안 입법 목적,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 이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있죠, 그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예, 심지어 세월호 침몰 사고, 그건 해상 교통사고죠. 근데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에 하여튼 그 사람들을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여튼 그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떻게 말하면 좌파 진영에서 또 노동계에서 일종의 한풀이 법안 같은 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 또는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굉장히 옥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간에 입법 목적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목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법률안을 제정한다,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근로자, 물론 여기서는 법안에서는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여튼 근로자, 그리고 일반 시민의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그리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이 이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법안은 중대재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중대재해를 하나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하여튼 사업장,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우에 근데 재해가 그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에게,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중대하다, 재해가 중대하다, 이제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종사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범주를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재정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규정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건 뭐냐면 근데 소비자 또는 일반 공중, 소비자나 일반 그 종사자가 아니고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등등 이 사업 종사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또는 근데 그 소비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소비자,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같은 공중 교통수단이죠.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는 그 명칭으로 이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간에 그래서 실제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전부 그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때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하여튼 안전조치를 해야 될 의무, 그 안전조치 의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 보건조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들에게.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과 손해배상, 기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간에 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하여튼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기타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같은 게 대표적인 것, 또는 영업허가 취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조치를 다 부과할 수 있도록, 거기도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벌도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책임도 묻고, 그리고 또 행정상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재를 복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산업재해든 중대시민재해든 간에 이제 중대란 말이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법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규모 큰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중대재해입니다. 사망자가. 뭐 산업재해든 시민재해든 똑같습니다. 사망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일단 중대재해입니다. 또는 그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요양자 한 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입니다. 사망자 한 명 이상 또는 하여튼 중증 요양자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한 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경우도 중대재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래서 뭐냐, 하여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직업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업병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의의가 없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이것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해를 은폐하거나 하여튼 재해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 이것도 중대재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는 것,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죠. 전혀. 아니 좌파들, 노동조합들 자그마한 사건도 침소봉대해가지고 물의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중대재해로 보는 겁니다. 피해가 그렇게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중증 요양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부상자나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여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는 중대재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중대재해로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을 보면 뭐냐면 실제로 거의 모든 재해가 다 중대재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중대재해가.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사망자 한 명, 그 다음에 그리고 중증 요양자 한 명, 또는 부상자나 직업병 환자 2명 이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것은 중대재해의 경우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그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이것을 중대재해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시민재해는 그 종사자,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10명 이상이 하여튼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어떠간에 이렇게 중대재해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재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자가 그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재해를 유발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왔냐,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벌도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일종의 이걸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근대 민법 또는 근대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바로 이제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 개념에는 그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관계없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런 결과만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즉 과실이라고 하는 귀책 사유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인데 그 사업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과실이 없는 무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결과만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리 주의를 해도 실제로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책임을 전부 사업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즉 사업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자들은 완전히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다 포함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혼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간에 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개인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법인, 기업 이런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전부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유발시켰다라고 보고 그 개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기업만 아니고 하여튼 개인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바로 그런 정말 아주 반시장 경제적 악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그렇게 붙였지만은 이 사업주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고 그다음 법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방지 의무입니다. 위험 방지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치 의무하고 보건조치 의무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과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또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굉장히 과도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을 부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상법이나 이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법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악법들은 사실은 기업 활동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간에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이 법이 무서워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만큼 굉장히 아주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또 그 재해 발생시키는데 사업자가 어떤 간에 원인이 됐을 때, 사업자의 그 사업 활동이 원인이 됐을 때 이걸 중대재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부상자 2명만 나와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리고 그 재해가 사업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책임 원칙,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여튼 위험을 방지할 의무.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위험, 또는 보건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조치 의무와 그리고 보건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그러니까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의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법안하고 이라는 거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험의 의미가 어느 의미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조치 의무 또는 보건조치 의무 이게 있는데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무한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 의무의 범위가. 그렇게 되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여튼 안전조치 의무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다 라고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하여튼 이게 일종의 의무 이행을 안 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의무의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의무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사업자들이 그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에는 그냥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또는 어떤 다른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업자에게만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도급을 하거나 또는 하여튼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데 임대를 받은 사람, 임대를 한 사람이죠. 임차를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도급을 받은 사람, 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과 원래 사업자였죠. 원래 사업자에게 공동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자인데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걸 도급을 줬습니다. 또는 임대를 했습니다. 또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탁을 받았거나 임대를 한 사람 B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B에게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고 원래 임대를 해주거나 도급을 주거나 위탁을 하거나 한 원래 사업자에게도 이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자 임대를 해줬다. 그 임대를 해줬을 때는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다 이런 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 둘 다 처벌하겠다는 거고, 둘 다 손해상식이 물리겠다는 거고, 둘 다 행위무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처벌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책임의 범위가 사업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과 위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공동의 의무가 부과가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사실은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거,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의무가 있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제로 그게 그 이제 중대재해로 인정받아서 처벌받고 뭐 처벌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 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뭐냐면 이 바로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과관계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예컨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의무 위반이 있었다. 근데 의무 위반이 있기 이전에 5년 동안에 의무 위반이 있기 이전 5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의무 위반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처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5년 동안에 세 번 확인된 경우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중대재해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중대재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그냥 5년 동안에, 과거 5년 동안에 3회의 그런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처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중대재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대재해의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관계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과거에 세 차례 걸쳤어요. 근데 중대재해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재해가 중대재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지지도 않고 과거에 세 번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 하여튼 5년간에 범했으면 현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그냥 범죄를 인정해버립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중대재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대재해로 봐버립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게 물론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영업을 하다가 뭐 깨뜨려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을 치우게 되겠죠. 당연히 그 영업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치우게 되겠죠. 근데 그 치우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보냐? 증거인멸이다. 또 현장 훼손이다. 그래서 이걸 중대재해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즉 의무 위반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하여튼 증거를 인멸했다, 현장을 훼손했다, 그럼 당연히 바로 중대재해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계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박법 번개 의원도 마찬가지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끼리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법안에서는 아마 이 조항이 안 들어갔을 그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걸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 앞에서 이 농성을 하고 있는 아까 정의당 의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좌파 단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죠. 이 처벌법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들 표현대로 하면 계약돼서는 안 된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이 법의 내용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안에도 이걸 빼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위헌 문제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이 사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이게 이제 무죄성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헌법상의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과관계를 추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중대재해를 유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대재해를 유발한 걸로 인정해버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근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동계의 압력에 밀려서 아마 이걸 수정할 수 있을지 정부 안에서도 또 이게 수정돼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떡하네 그 위헌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형벌이 또 가관입니다. 자,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 산업재해든 시민재해든 똑같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근데 이 경우에 사망이라는 것은 보통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룹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룹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루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을 받는데 여기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 하여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나오면 하여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이상입니다. 이상. 그 2년 이상. 그리고 유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30년. 2년 이상 3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거나 또는 5억 이상의 그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형벌입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건데 실제로 형법 기준에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사실 위배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과연 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나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발생하면 하여튼 이런 중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업자를 범죄자로 내모는 겁니다.
의무를 굉장히 지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해 놓고 그걸 위반하면 전부 이렇게 중환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주가 그 종사자 예컨대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종사자에게 뭐냐면 유해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야, 그런 거 대충 해도 돼. 소홀히 하도록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업소는 없겠지만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벌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 살인죄는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들어가 있지만은 하여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게 살인죄에 부과된 형벌입니다. 근데 이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거죠. 과실치사인데 원래 과실치사의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냥 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시민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부과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사망이 나오면 시민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나 일반 공중이 제일 당하는 경우입니다. 종사자가 제일 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근데 이 시민죄의 경우에도 과실이 안 따집니다. 사업자의 과실이 있으나 없으나 안 따집니다. 하여튼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있습니다. 이건 중대산업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켰을 때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때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하여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에 이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실이 안 따집니다. 결과가 발생하면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부과하는 형벌이 굉장히 중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규칙사유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큰 문제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뿐만 아니고 법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경영 책임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신체 자연인과 달리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신체의 생명이나 신체형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에게 부과할 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액의 5억에서 20억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근데 사장이 있다. 그럼 사장은 사장대로 처벌받고 그다음에 법인은 또 법인대로 또 처벌받는 겁니다. 벌금을 또 받는 겁니다. 사장은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뭐냐면 벌금을 또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양벌 규정을 둬가지고 사업자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속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양쪽으로 처벌할 수 있게 있다. 그 말씀도 드려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터무니없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일단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작업 중지를 그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또는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시제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A라는 기계가 하여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A를 멈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B, C 그런 기계도 동시에 작업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A 기계밖에 없죠. B, C, D 다른 기계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중지시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뭐냐면 지나치게 그 작업 중지 명령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죠. 해당 기계만 작업 중지시키면 될 것을 다른 기계, 동종의 다른 기계까지 그걸 중지시키도록 합니다. 미국의 과잉 조치죠. 그리고 또 이제 영업 정지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업 정지.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허가 취소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안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 말씀드린 건데 원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액수만큼 배상하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실제 발생한 손해의 5배가 최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 또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켰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책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형벌을 받죠?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법인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자체가 또 벌금 부과받죠? 그리고 영업허가 같은 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는 물론이고요. 이런 제재를 다 받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간이 작아서 사업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겁니다. 아니,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인데 또 다른 원리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나보고 책임지라 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어떤 목리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실제로 좌파들이 실제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기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을 다 적으로 보는 거죠. 적으로 보고 그들을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사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주저앉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법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서 받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법안을 내놓는 겁니다. 정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법도 그렇고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들이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대재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재해를 처벌하는 것처럼
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2명만 나오도 중대재해입니다. 그것도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업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그런 부상자가 2명만 나와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모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범죄자가 되면 낙인 찍힙니다. 저 사람은, 저 사업자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유발한 사업자다. 낙인 찍히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나눠소리를 하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표적이 되면, 좌파들의 표적이 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업활동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 좌파들이 사업자를 딱 표적을 정해가지고 사실은 일종의 인민재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근거가 되는 바로 보안이 바로 이 보안이다. 그래서 이건 아주 반시장경제적 악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 사업자든 간에 사업하지 마라. 이런 처벌받기 싫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이와 같이 심각한 내용을 안고 있는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현 집권 세력들 또 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걸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좌파 진영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사실은 막아줄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또 통과되겠죠.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이 법안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일단 새해 첫 강의가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까지 통과된 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을 제가 찾아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